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위한 웅장한 무덤으로 지어져 4, 5세기로의 순조로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트렌드가 바로 이곳 약 4700년 전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 제3왕조의 통치자 파라오 조세르에 의해 지어졌어요. 지상에서 6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높이가 약 60m에 달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조세르 스텝 피라미드는 더 야심찬 피라미드로 나아가기 전에 건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 즉 시험대에 올랐던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지하미로에는 약 5.5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교한 수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단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해자는 폭이 최대 50m,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연속적인 해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라미드 주위에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 못의 평균 깊이는 약 20m입니다. 이 해자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과 바위를 모두 합치면 스텝 피라미드 자체의 약 10배에 달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해자가 스텝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돌과 점토를 파낸 거대한 채석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해자는 너무 좁고 깊어서 채굴에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고대 이집트의 채석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게다가 해자의 일부 구간은 실제로 바위 천장으로 덮여 있어 채석장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른 해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아마도 이곳은 귀족들의 영혼이 4, 5세기에서 죽은 왕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을 거예요. 벽에는 이러한 영적 기능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는 틈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적이 조세르를 위해 단지가 건설된 후 훨씬 후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자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20세기의 한 연구원이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자가 실제로는 특히 폭우가 내린 후 물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고려하면 이해가 돼요. 이 해자는 인근 평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가 덜 발생하기 시작한 훨씬 후까지 새 무덤들의 해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자가 조세르 단지 내에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수력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자에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깎아 터널로 연결한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획들은 물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흐르면서 이동함에 따라 더 깨끗해지는 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세르 단지에는 1년에 지하 갱도가 있고 일부 연구원들은 해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는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화산처럼 작동한 거죠. 용암 대신 물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피라미드 유적지 중앙에 크고 깊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구멍 안에는 거대한 뗏목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구멍에 물을 채웠어요. 수위가 높아지면 나무 플랫폼이 돌을 들고 떠올라 마치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인부들은 돌을 플랫폼에서 미끄러뜨려 피라미드 위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깊은 해자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여과된 후 이 갱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갱도를 채우면 나무로 만든 거대한 수레가 떠오르면서 돌을 건설에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고 플랫폼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돌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이 멋진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은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건축 공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역이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그토록 멋진 수력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된 이론은 과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찼을 호수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 호수가 단지의 수력 시스템에 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작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대 건축업자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유압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기 피라미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세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0kg으로 나중에 체프렘 피라미드에 사용된 2.5톤이 넘는 블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멋진 물 끌어올리기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애초에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원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조세르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마스타바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무덤은 지붕이 평평하고 측면이 경사진 직사각형 구조로 초기에는 꽤 흔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마스타바가 완성된 후 그들은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해서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건축이 이전보다 더 작은 6개의 독특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선 수력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을 거예요.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심지어 존재는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물을 사용했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 공학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줘요. 피라미드는 자연경관과 물의 힘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를 만든 건축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다른 많은 기이한 인터넷 발견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레딧에서 기이한 숲 디자인에 대한 믿기 힘든 게시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어스를 둘러보고 역사 도구를 사용해 황량한 계곡에서 울창한 녹색 나무 농장으로 가득한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모하는 장대한 변화를 살펴보세요. 현재 우루과이에는 약 11,000평방킬로미터의 인공숲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4,000평방미터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우루과이의 인공숲을 걷는 데는 평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숲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 정도 규모에 도달했을까요? 이전에 숲이 없던 지역에 나무를 심는 조림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우루과이의 산림 면적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우루과이는 현재 연간 20억 달러 상당의 목재 펄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천연림은 국토의 5%에 불과하지만 인공림은 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숲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원래 우루과이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성장 속도 면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곳에 심기로 결정됐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전체 주기를 거치고 작은 식물에서 수확할 준비가 된 나무가 될 때까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몇 미터씩 자라는 대나무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천국의 나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우루과이 나무가 다 자라는데 약 25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빨라요. 사실 25년도 빠른 편에 속해요.
일본의 이 펑키한 숲은 말 그대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현에는 하늘을 향해 뻗은 독특한 동심원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최근 항공사진에 포착된 이 크롭서클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두가 머리를 긁적이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의 침공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멋진 지형은 사실 거의 반세기 전부터 신중하게 계획된 프로젝트였어요. 1973년 연구원들은 이 매혹적인 원을 만들기 위해 나무들을 방사형의 일정한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구글 어스가 없었지만 이 숲을 보면 일본인들이 반세기 동안 인터넷에 숲을 자랑할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나무가 곡선 모양으로 자라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5년 후에 수확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인해 이 원형 숲을 보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숲에 있는 이 포털을 보세요. 자연적으로 생겨났을 리는 없겠죠? 현대 미술 작품일 거라고 추측하셨다면 맞습니다. 이 포털은 에스토니아 남부에 위치하며 핀란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 포털은 그의 유일한 작품이 아니며 그는 다른 기발한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그는 나무 껍질로 만든 배를 타고 에스토니아로 항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숲을 벌목하고 몇 달 동안 모든 재료를 분류한 다음 원래 부지와 같은 크기로 설치물을 만들기도 했어요. 전기톱으로 얼음을 자르다가 얼어붙은 늪에 빠진 적도 있었죠. 이 사람은 확실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네요. 그의 작품 대부분은 자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숲의 포털이 그의 또 다른 작품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작가가 이 포털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무는 정의상 곱게 뻗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구부러진 숲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땅 가까이서 나무들은 북쪽으로 급격히 구부러졌다가 1에서 3m 정도 우회한 후 마법처럼 다시 곱게 펴집니다. 마치 나무들과 림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이 어떻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흔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펑키한 가구나 배를 만드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 개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친 눈보라를 탓하기도 해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부러진 숲은 관광객과 자연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예요. 폴란드에 오신다면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꼭 방문해 보세요.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스트 에그몬트의 마법의 구역인 고블린 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마이 산책로라고도 불리는 이 매혹적인 숲은 기괴한 카마이 나무가 많아 전체가 으스스하면서도 멋진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유명해요. 고블린 숲을 하이킹하다 보면 무성한 녹지와 이끼로 덮인 나무, 햇살로 둘러싸여 정말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요. 사진가들의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아쉽게도 숲에서 진짜 도깨비나 신화 속 생물을 만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토종 새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모든 깃털 달린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곳은 조류 관찰자들의 천국입니다. 운이 좋다면 숲길을 밝히는 반딧불이를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체력 수준에 적합한 잘 관리된 하이킹 트레일 네트워크를 갖춘 고블린 숲은 자연 속에서 마법 같은 경험을 원하는 모험가들에게 완벽한 장소예요. 하이킹화를 신고 이 마법의 숲을 탐험할 준비를 해보세요.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 구름숲은 일반적인 숲속 모험과는 다릅니다. 나무 꼭대기 위를 나는 현수교와 산책로를 생각해보세요. 안개가 낀 날에는 안개가 자욱한 구름 사이를 거닐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보호구역을 구름의 숲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한 거예요. 구름숲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일반 숲과 다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열대 오아시스 같은 상록수 숲으로 낮은 구름이 끊임없이 캐노피를 덮고 있어요. 다음으로 다른 점은 이끼인데 이끼가 너무 풍부해서 이끼 숲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물론 몬테베르데 구름숲은 안개가 자욱한 날에 방문하면 더욱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맑은 날에도 무성한 녹지의 경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 숲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중숲은 어떨까요? 클리어 레이크는 오리건 주민이든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든 꼭 한번 가봐야 할 다이빙 명소입니다. 클리어 레이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최대 30m의 가시거리를 자랑하는 수정처럼 맑은 물을 자랑해요.
마치 거대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내내 섭씨 3도의 쌀쌀한 날씨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라면 거기 가지 않을 거예요. 펭귄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이 호수는 3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강이 방향을 바꾸면서 형성되어 오늘날에도 수중에서 우뚝 서 있는 고대 나무를 보존하고 있는 역사로 인해 특별합니다. 수중숲이라고 불리는 이 구간에서는 수중 깊은 곳에서 고대 나무를 만날 수 있어요. 수중숲 산책, 정말 멋지게 들리지 않나요? 마다가스카르에는 숲이 아니라 나무로 이루어진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너무 웅장해서 이 길은 실제 숲과 견줄 수 있을 정도예요. 바로 이 멋진 거대한 바오밥 나무들입니다. 약 30m 높이로 우뚝 솟은 20그루에서 25그루의 거대한 바오밥 나무가 약 260m 길이의 도로에 늘어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높이만 놓고 보면 마치 이 골목에 리오의 그리스도 동상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키가 2m인 사람도 이곳에서는 작아진 느낌일 거예요. 7km만 더 가면 사랑 이야기처럼 꼬불꼬불하게 자란 2개의 바오밥 나무, 바오밥 아무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오밥 나무는 함께하기를 꿈꾸던 두 연인의 불가능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제 그들은 영원히 얽힌 채 그곳에 서 있습니다. 흑해라고도 불리는 신비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하세요. 흑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입니다. 수십 척의 난파선과 비밀 수중 터널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6단계에 걸쳐 채굴된 고대 채석장이라고 믿기도 해요. 흑해는 염분이 높고 낮은 수직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짠물은 지중해에서, 담수는 강에서 흘러들어와요. 유럽에서 가장 큰 강 중 10개가 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증발로 인해 손실되는 물보다 강과 강우량에서 더 많은 담수를 공급받습니다. 여분의 물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마르마라해로 흘러들어가요. 해협을 통과하는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는 흑해를 떠나며 표층수를 가져옵니다. 하류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바닷물을 운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해의 상층은 염분이 많은 하층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대기와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는 표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의 약 91m와 가장자리 근처의 최대 152m보다 깊은 곳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정 박테리아만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흑해의 깊은 곳에는 공기가 없지만 상층에는 약 750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어류와 무척추 동물의 알과 유충이 차갑게 식습니다. 또한 흑해에는 18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며 그 중에는 전갱이, 곱상어, 스프렉과 같은 귀한 어종도 있어요. 흑해의 수위는 밀물이나 썰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조용하며 고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수중 강이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해저를 따라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이 놀라운 발견은 리즈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해저강은 지금까지 발견된 이런 유형으로는 최초예요. 이 강은 지중해의 짠 바닷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염분이 훨씬 적은 흑해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해역은 해저에 숨어있는 생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보존 구역입니다. 흑해는 난파선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인데 우연히 발견됐어요. 일부 해양 고고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얼마나 빨리 상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수면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40여 척의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원격으로 작동하는 2대의 차량을 이용해 해저와 난파선을 탐사했습니다. 덕분에 수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을 이어붙여 만든 선박의 동영상과 상세한 3D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발견된 44척의 선박 중 눈에 띄는 발견은 13세기 또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중세 무역선이에요. 탐험대원들은 아름다운 꽃잎 조각으로 장식된 오스만 제국의 한 난파선에 흑해의 꽃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탐험대는 다른 배에서도 코일 로프, 끌자국, 방향타 및 기타 조각과 같은 특이한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난파선을 발굴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책, 양피지, 문서와 같은 역사적 보물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구출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흑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배는 2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 23m의 이 고대 그리스 선박은 돛대, 방향타, 노를 젓는 벤치 등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채로 수면 아래 1.6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배가 대형 박물관의 사이렌 꽃병과 같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된 것과 같은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꽃병은 사이렌을 지나 오디세우스를 태운 배를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작은 조각을 가져갔고 그 결과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고대 세계의 선박 제작자들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해요. 미생물이나 벌레, 기타 생물체가 난파선을 갉아먹지 않았으니 배의 상태가 거의 완벽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타이타닉이 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발견됐을 거고 불쾌한 수중 미생물에 의해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흑해 대홍수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약 7500년 전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주장이에요. 1990년대에 두 명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고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던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흑해는 훨씬 작은 담수호였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자연댐에 의해 지중해와 분리되어 있었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중해가 흑해 유역으로 넘쳤습니다. 해수면이 매일 15cm씩 상승하여 해안 정착지가 침수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흑해 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은 그 무렵 민물에서 해양생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중조사에서는 오래된 해안선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처럼 보이는 것도 발견되었어요. 즉, 지금은 흑해에 잠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한 이 홍수의 시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인류 이주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홍수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끔찍한 홍수일 수도 있다고 해요. 대홍수 이론의 비평가들은 증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흑해의 담수에서 바닷물로의 전환이 한 번의 갑작스러운 홍수보다는 점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착지를 떠났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떠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오래된 연대기에는 지금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시작하여 흑해 아래 터키까지 이어지는 2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농민들은 이 터널을 이용해 양떼를 오스만 제국과 소아시아 반도의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이 터널을 만들었고 왜 바다 밑에 터널이 있는지는 완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터널의 입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봉쇄되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군은 이 거대한 터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1980년대 다뉴브 흑해 운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이 신비한 터널의 또 다른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터널이었죠. 운하 노동자들은 불가리아로 건너가기 위해 이 터널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두 터널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터널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터널을 파본 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로도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따라서 터널이 정말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터널을 만든 사람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흑해에는 흑해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부들은 갑자기 나타나 새떼와 배, 심지어 바다 밑에 작은 섬까지 휩쓸어가는 거친 소용돌이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 배 한 척으로 인해 이야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대낮에 녹색으로 번쩍이는 검은 안개가 갑자기 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흑해의 신비한 으스스한 느낌을 더하는 건 분명합니다. 닥터 핀플파퍼의 팬이라면 지금 아마 이 입술 윤곽에 있는 작은 블랙헤드 하나하나를 짜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 수단의 가부에서 볼 수 있는 언덕 지형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가운데 갈라진 틈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랙홀 시나리오는 다음 목적지인 보스토크 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섬뜩한 장소는 타히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7만 평 규모의 산호 환초입니다. 오늘날 구글어스에서 이곳을 확인해보면 완전히 정전된 것처럼 보이며 온갖 종류의 괴담이 떠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곳이 1급 기밀 기지이거나 심지어 로스트에 나오는 가상의 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은 피소니아 나무로 이루어진 짙은 녹색의 울창한 숲일 뿐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고 방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섬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별 일명 만다라는 네바다주 비티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별이 외계 활동의 증거인지 알아내려는 사람들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해요. 이 장소는 유명한 52구역으로도 알려진 토노파 시험장 바로 옆에 있어서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소름 끼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글어스가 등장한 후 유명해진 수천 개의 크롭서클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 나선형 구조물도 네바다에 있으며 확실히 또 하나의 크롭서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트리트 뷰 옵션을 사용하면 상황이 더 이상해져요. 점점 더 가까이 확대하면 세심하게 배열된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위 미로라는 이것은 유령마을 유무남에 위치한 야외 박물관의 일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싹하지 않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얀 망토를 두른 수십 명의 으스스한 남자들을 볼 수 있어요. 실물처럼 보이는 이 실루엣은 사실 80년대 벨기에의 한 예술가가 만든 설치 작품의 조각상입니다. 지상에서 커다란 원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건 여러 개의 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음 장소인 와이오밍주에는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원 구조물이 가득합니다. 20세기에 이 미국의 주는 농업경제에서 석유, 가스, 석탄 채굴이 주를 이루는 산업경제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들은 석유 저장 탱크가 있던 농장의 잔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몽을 피하고 싶다면 폴란드에서 에밀 베커의 묘소를 검색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스트리트 뷰 모드를 사용하여 찾았다면 가장 무서운 조각품이 있는 버려진 장소를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소름 끼치네요. 으스스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죠. 카자흐스탄의 외딴 구석으로 가면 지구 표면에 새겨진 오각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지형은 지름이 약 366m에 달하는 거대한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지하세계의 신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각형이 실제로 별 모양으로 설계된 공원의 윤곽선으로 밝혀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별 모양은 현재 나무가 늘어선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항공사진에서 별 모양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요. 이 독특한 기호는 꽤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다른 세계의 알파벳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고도로 지능적인 문명이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이미 풀렸습니다. 이곳은 대호급 벨루베, 겔더란트 지방에 위치한 네덜란드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실제로 공원 로고의 일부입니다. 이 좌표를 검색하면 외계 지형이나 영화 아바타의 세트장에서 바로 나온 듯한 지형을 찾을 수 있어요. 중국 내몽골에 위치한 이곳은 화강암 광산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구글어스에서 왜 그렇게 눈에 띄는 파란색 톤을 띠는지는 약간 미스테리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빙 지도에서 확인하면 같은 위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톤으로 나타나요. 호주 아웃백에는 마리맨으로 알려진 거대한 지형 문양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이 안각화는 부메랑이나 막대기를 들고 사냥하는 호주 원주민 남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여요. 이 그림은 길이 3.2km, 너비 약 2.5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땅속에 깊은 고랑이 새겨져 있어 그 형성과 기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목적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이곳은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데저트 브레스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형도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구글 검색을 통해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7년에 3명의 그리스 예술가 그룹이 만든 예술 설치 작품으로 밝혀졌어요. 이들은 무려 26,000평방미터의 모래를 움직이고 그 한가운데에 커다란 수영장을 만드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이집트는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구글어스를 통해 직접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 띄는 삼각형 모양의 고원을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 숨겨진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냈어요. 이집트 북부 나일강 계곡 가장자리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이 지역에 피라미드가 존재할 만한 그럴듯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발견은 침식의 영향을 받은 언덕이 희망적인 생각과 결합되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의 황무지 가디언처럼 자연 자체가 무서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보면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사람 머리가 풍경에서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점토가 풍부한 토양층의 빗물 침식으로 조각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만든 또 다른 구조물은 마치 유선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요. 사막은 구글어스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것 같네요. 다음 방문지는 중국입니다. 고비 사막에서는 지그재그처럼 보이는 흰색 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선들이 지형에 그려진 것인지 아니면 땅을 파서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구조물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많은 추측이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이 구조물이 인공위성을 보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성 카메라가 이 큰 격자에 초점을 맞춰 우주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바하마의 크루키드 섬 해안에서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 이 비행기 전체를 확인해 보세요. 일부 바이럴 영상에서는 이 비행기가 악명 높은 파블로 에스코바의 추락한 비행기라고 주장해요. 사실 바다 바닥에 누워있는 물체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 이 이미지를 촬영할 당시 실제로 비행 중이던 비행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처에 추락한 파블로 에스코바의 비행기가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지만 그 비행기는 노먼스 케이프로 알려진 바하마의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얕은 청록색 바다에서 이 비행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노먼스 케이 선큰 플레인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구글어스에 이 좌표를 입력해보세요. 스트릿뷰를 사용하여 이 지역을 살펴보면 우와, 이게 뭐죠? 물론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객은 아니지만 거대한 생물의 그림자는 여전히 소름 끼쳐요. 알고 보니 트래커 배낭에 360도 스트리트뷰 카메라 중 하나를 넣고 다니는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구글어스를 잘 둘러보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 목이 긴 존재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코스타리카의 정글 투어를 예약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지름이 킹사이즈 침대에 육박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된 거고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즉시 가이드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그다지 놀라지 않고 실제로 남쪽에 수백 개가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한 돌 구체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스페인어로 공이라는 뜻의 라스볼라라고 부르지만 역사가들은 이를 만든 문화의 이름을 따서 디퀴즈 구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주변의 퇴적층을 연구한 결과 가장 오래된 것은 600년경에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의 것은 10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해요. 많은 구가 처음 발견된 후 옮겨졌기 때문에 구고학자들은 구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디퀴즈 문화는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야나 아즈텍과 달리 이 민족의 신화나 전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한 구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300개 이상의 물체가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지름이 2.54cm보다 작고 가장 큰 물체는 지름이 2m로 대부분의 사람보다 키가 더 커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는 용암이 급격히 식을 때 형성되는 암석의 일종인 현무암으로 조각된 거예요. 일부 구의 무게는 최대 15톤에 달하며 대부분의 경우 표면이 매끄럽지만 대부분 미완성인 거친 조각입니다. 강물의 침식이 자연스럽게 구를 조각했다는 가설을 제외한다면 고대인들은 바위를 다른 바위로 두드려서 구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목표한 대략적인 모양이 나오면 바위를 제어된 파쇄와 연마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다듬었을 거예요. 이 신비한 구체는 태평양 연안의 디퀴즈 델타에 위치해 있어요. 대부분은 2014년에 다른 세 곳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팜6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지역에는 도로가 포장된 지역, 매장지, 고분 등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다른 유적들도 발견됩니다.
수세기 동안 이 돌덩어리들은 1930년대에 발굴될 때까지 두꺼운 퇴적층 아래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과 약탈자들로부터 보호되었어요. 이 땅을 소유한 회사는 바나나 농장을 위해 열대우림을 개간하던 중 이 특이한 돌구조물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일부는 불도저에 의해 손상되었고 일부는 내부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믿은 인부들이 파헤치려다가 파손되었죠. 당국이 개입하여 더 이상 유물 훼손을 막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땅을 소유한 회사 임원의 딸인 도리스 스톤이 구체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1943년 그녀는 미국의 저명한 고고학 저널에 기사를 발표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구에 집중시켰습니다. 곧이어 탐험이 이어졌고 고고학자들은 이 석조물이 인간이 만든 것이고 고대 코스타리카 원주민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기능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는 구의 기원과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여전히 존재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학설은 돌구슬이 족장의 집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식과 지위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지역 부족의 지도자들은 작은 공 몇 개와 함께 묻혔고 이 돌덩어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권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바위를 완벽하게 깎아내는 데는 많은 노동력과 계획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가설은 이 돌들이 천문관측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개별 구는 밤하늘의 원시 지도처럼 별이나 행성을 표현했습니다. 완벽하게 둥글기 때문에 굴리기도 쉬웠습니다. 정글에 휩쓸리기 전 이 돌들이 발견된 지역은 평평한 충적 평야로 큰 돌을 굴리기에 이상적인 곳이었죠. 이 이론의 또 다른 버전은 이 돌들이 대부분 돌로 만들어진 현대의 경계석과 마찬가지로 경계 표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살았던 다른 부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구는 천둥의 신이 바람의 신과 허리케인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대포알이었다고 해요. 코스타리카 구의 원래 목적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코스타리카의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는 안뜰에 6개의 구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많은 구가 부유한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원 장식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도 하나 있어요.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넘은 코스타리카의 신비한 돌구체는 여전히 권력과 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돌구슬은 완벽하게 둥글지는 않지만 구형 비율이 96%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평가돼요. 그것도 꽤 인상적이지만 코스타리카의 구가 이런 종류의 유일한 건 아니에요. 거의 10년 전 북아시아의 한 탄광에서 작업자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신비한 거대한 돌구체를 발견했어요. 지름이 0.9m로 사람 발자국 길이가 조금 넘는 이 구체의 표면은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웠고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가 실제로 석화된 공룡 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구체가 결석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더 이상의 논의를 빠르게 끝냈습니다. 결석은 지하 깊은 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이에요. 언덕으로 굴러 내려갈 때 눈덩어리로 커지는 조약돌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결석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퇴적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가 퇴적물 주위를 흐르면서 천천히 완벽한 구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 과정은 자연에서 매우 흔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구체는 상당히 작아요. 탄광에서 발견된 구체는 광물이 풍부한 땅속에서 크기가 커졌고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컸습니다. 보스니아의 비소코 계곡에서 발견된 거대한 돌구체는 또 다른 가능한 결석의 사례예요. 보스니아의 인디아나 존스로 더 잘 알려진 세미르 오스마나기치는 런던 버스 길이만큼이나 넓은 이 물체를 최초로 탐사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 돌구체들이 1000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잃어버린 문명에 의해 조각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에게 구의 붉은색은 철분이 풍부한 결석이라는 증거입니다. 유타주 시골에서 발견된 모키 구슬은 보스니아 구슬과 색이 비슷해요. 이 작은 구슬은 장난감 크기이며 사암 코어와 철광석인 적철광으로 만든 껍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광부들은 모키 구슬과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클레르크스 도르프 구체를 발견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화산 퇴적물과 화산재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에요. 인간이 만든 작은 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아마도 여러 그리스 섬에서 발견된 구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산토리니 섬의 청동기 시대 유적지 아크로티리 근처에서 골프공보다 작은 700개의 돌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돌들을 3600년에서 4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모든 돌의 크기와 색깔을 비교한 결과 이 수수께끼의 돌이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이 게임의 규칙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자가 떨어졌고 물도 더 이상 없네요. 여러분은 비에 대한 환상을 꾸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쓰러지게 되었죠.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는 게 보여요. 진짜 물인가요? 아니면 신기루인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기어가요. 물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물 쪽으로 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몇 분 후 연못 면적이 늘어납니다. 여기 벌써 연못 안에 들어왔네요. 사막의 일부가 있던 곳에 18m 깊이의 작은 호수가 생겨났어요. 이 실제 사건은 2014년 튀니지 사막에서 일어났어요. 튀니지 남부 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호수가 나타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근처를 지나가던 목동들이 호수를 보았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바위에서 뛰어들어 물속에서 다이빙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호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호수는 수정같이 맑은 청록색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두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 수영했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도착했고 즉시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색 흙탕물은 호수가 고여 썩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이 신선하지도 않고 지하샘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제 호수는 해조류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해로운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은 튀니지의 이 지역이 인산염 침전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이 물질은 분해되어 방사능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호수에는 발암 물질이 있고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태양이 공기를 40도까지 데우는 동안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호수가 생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호수가 폭우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호수는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협곡 안에 위치해 있는데 물은 몇 개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그냥 축적될 수 있어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호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지진 활동이 수면 위에 있던 지구 암석을 파멸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 모든 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호수는 갈라진 틈을 통해 다시 지하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채워진 욕조의 배수 구멍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주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그건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곳에 있다면 이 방사능 호수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카리브해 섬 지역으로 갈게요. 맑고 푸른 바다 중에 독특한 호수를 찾아볼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 섬들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수를 바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전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플랫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면을 밟지 않는 거예요. 피치레이크는 물이 아닌 액체 아스팔트로 채워진 호수예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입니다. 뜨거운 것처럼 호수 곳곳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호수의 깊이는 75m예요. 그 안에 보잉 여객기 한 대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크기죠. 호수를 완전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지구의 지각의 아래에 깊은 단층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기름이 거길 통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 다양한 화합물을 통해 아스팔트로 변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생물들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즉,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많은 탄화수소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지구상에 100만 톤의 녹은 아스팔트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타이탄에 뭐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순 없겠죠?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갈게요. 다음 현상을 보려면 큰 화산을 올라가야 해요. 화산은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입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끓는 마그마 대신 깨끗한 호수를 볼 수 있어요. 파란 하늘이 밝은 청록색 표면에 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호수는 산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화산 안의 마그마는 지구의 지각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요. 이 눈부시게 밝은 액체는 다양한 녹은 금속과 화학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수는 이 금속 입자들로 가득 차 있죠. 게다가 화상은 이산화황 가스를 방출해요. 이 가스가 금속과 결합될 때 아름다운 청록색을 띠게 되죠. 여긴 밤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곳에는 황이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축적물들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접촉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밝은 푸른색 불꽃을 내뿜게 됩니다. 옆에서 이걸 관찰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섬 근처에는 산성호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또한 공기 중으로 유황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게 산소와 접촉했을 때 쉽게 점화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스가 밝은 파란색 전기 불꽃을 터뜨려요. 낮에는 불길을 보기가 어렵지만 밤에는 멀리서도 이런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호주예요. 숲 위 높은 곳에 드론을 띄웁니다. 녹색의 울창한 숲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밝은 분홍색 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찾던 호수예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분홍색 때문에 여러분은 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호수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만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이 특이한 색깔의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멜버른에 있는 이 짠 호수 바닥에는 특별한 조류가 자라면서 빨간 색소를 분비하고 있는데요. 햇빛, 높은 온도, 그리고 적은 양의 강수량으로 호수를 분홍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호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는 분홍빛의 물이 있는 호수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은 세네갈, 볼리비아, 케냐,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죠. 이곳들의 물 또한 짜고 특이한 조류의 붉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뜨거운 해변을 떠나 추운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얼어붙은 아브라함 호수를 볼 수 있어요. 얼음을 밟아보니 안에는 거대한 얼어붙은 방울들이 보이네요. 해파리 모양의 이 거품은 수천 개나 있어요. 이는 메탄입니다.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죠. 풀, 나뭇잎, 나무 조각, 그리고 호수에 떨어지는 모든 유기 물질은 메탄을 방출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언물과 접촉하면 메탄은 수만 개의 얼린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방울은 터지고 지글거리죠. 이 현상은 북극해의 일부 해안에서도 관찰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방울의 크기는 풍선보다 몇 배 더 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메탄이 공기와 접촉할 때 발화되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여행지 중 가장 추운 곳에 왔어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근처에 있는 남극 대륙입니다. 건조하다고 해서 반드시 덥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곳은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은 모래와 선인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을 말해요. 남극 대륙의 어떤 지역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사막에서 작은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호수의 깊이는 겨우 몇 센티미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연못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액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의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연못이 얼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돈 후안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금기가 많은 저수지 중 하나예요. 이곳에 든 소금의 양 때문에 물이 얼지 못하거든요. 과학자들은 60년 이상 이 호수를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이곳에 물이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과학자들이 스톤헨지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톤헨지의 거대한 모놀리식 바위인 사르센 바위의 DNA 깊숙한 곳에 숨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조상들이 애초에 이 돌을 설계하고 건축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거대한 사르센 암석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긁적여왔어요. 수년간 말보로 다운스라는 채석장에서 불과 24.14km 떨어진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죠. 이 채석장에서 그들은 사르센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과 비슷한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스톤헨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돌의 출처, 운반 방법, 유적지 건설 이유 등 스톤헨지의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영국 솔스베리 평원에 위치한 스톤헨지 유적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우 무거운 사르센과 작고 가벼운 블루스톤이 있습니다. 사르센의 무게는 각각 약 25톤에 달해요.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무게예요. 힐스톤이라고 불리는 가장 무거운 사르센 돌은 그 무게만 30톤에 달합니다. 사르센 돌들이 모여서 상징적인 외륜 원을 만듭니다. 그 원 안쪽에 블루스톤이 있어요. 블루스톤은 실제로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갓 깨졌을 때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죠. 이 작은 바위는 아마도 스톤헨지에서 약 241.4km 떨어진 웨일스 남서부의 프레셀리 언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돼요. 사르센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여전히 꽤 무겁습니다. 블루스톤으로 분류되는 알타스톤은 가장 무거운 블루스톤으로 무게가 약 6톤에 달해요. 이 돌의 원래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암석의 성분을 연구해야 해요. 암석의 DNA를 확인하는 것과 같죠. 그런 다음 암석의 구조와 토양의 광물을 상호 참조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국 남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르센은 실크리트라고 하는 사암의 일종으로 만들어졌어요. 실크리트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지하수의 작용으로 굳어진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대부분 약 6,500만 년 전에서 2,300만 년 전의 고생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암은 하나의 큰 안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곳곳에 작은 바위 정원을 남긴 것처럼 패치 형태로 형성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사르센이 무작위로 퍼져 고립된 주머니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르센이 점토와 분필층 아래에 묻혔고 이게 보존에 도움이 됐죠. 고대 건축가들이 재료를 찾던 시절 이 사르센은 스톤헨지와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에 완벽하게 어울렸을 겁니다. 실제로 사르센은 로마의 별장에서부터 중세 교회, 심지어 도로 연석이나 오래된 밭담 등으로 모든 곳에 사용되었어요. 이 돌은 고대 건축가들의 잇 아이템이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스톤헨지를 짓는 데 사용된 사르센 돌이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옥스퍼드셔와 켄트 등 영국 전역에서 사르센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사르센 돌을 연구한 끝에 지질학자들은 마침내 돌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적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미공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르센은 원래 스톤헨지 근처의 숲인 웨스트우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발굴 작업을 통해 빈 돌구멍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선사시대의 와운 메인이라는 프레셀리 힐스 유적지에서 최소 6개의 푸른 돌기둥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스톤 서클이 있었는데 스톤헨지의 일부 돌은 이 더 오래된 서클에서 재활용된 돌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톤헨지는 훨씬 더 큰 고대 유적지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스톤헨지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기념비, 고분, 돌무더기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 풍경의 신성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스톤헨지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바위의 출처를 알아내고 싶어해요. 스톤헨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되었어요. 하나의 통일된 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 대규모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건축업자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석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원전 3100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원형 도랑을 파고 일종의 스타터 링으로서 청석 몇 개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사르센을 추가하고 그 위에 수평돌을 얹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아치, 일명 삼석탑을 만들었죠. 이 고대 건축가들에게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위를 옮겼을까요? 아이스로드로 알려진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겨울에 형성된 자연적인 얼음기를 통해 바위를 옮겼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바위가 스톤헨지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60.93km가 넘는 거리라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가설은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에 반박되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유적지까지 강을 따라 바위가 떠내려왔다는 강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사르센 암석의 경우 너무 무거워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이 생겨요. 바위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스톤헨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최근 스톤헨지의 돌을 레이저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석재 작업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기념비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세심하게 마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북동쪽과 중앙 삼지창의 안쪽 면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삼중 기둥은 스톤헨지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 중 하나예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 번째 기둥을 얹어 두 기둥을 연결한 형태입니다. 이 멋진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 개의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스톤헨지가 유명한 이유이자 더 큰 의문은 애초에 스톤헨지가 왜 지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어떤 이론은 공상과학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태양력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돌이 태양의 움직임, 특히 하지와 동지 동안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정렬된다고 가정해요. 하지만 태양이 발 뒤꿈치 돌, 즉 주원 바깥에 있는 외로운 돌의 왼쪽으로 떠오르면서 기념비 전체를 비춰요. 어떤 사람들은 이날이 고대 버전의 달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년 중 가장 길고 짧은 날을 표시하는 날이기도 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가 고대의 치유센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부서진 블루스톤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스톤헨지로 여행을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톤헨지가 있을 만한 곳이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고대의 모임 장소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부 증거에 따르면 먼 지역의 공동체들이 모임, 축제, 의식을 위해 스톤헨지를 찾았다고 해요. 유적지 근처에서 발견된 뼈를 연구한 결과 영국 전역에서 온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 만남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톤헨지가 가장 오래된 석조 기념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괴벨클리 테페를 소개해드릴게요. 안전벨트 매세요. 이 노인을 만나기 위해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나야 하거든요. 네, 여행하기에는 너무 늙으셨어요. 농담은 그만하고 괴베클리 테페는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로 기원전 만년경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유적지는 돌기둥으로 만든 일련의 원형 및 직사각형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동생인 스톤헨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기둥 중 일부는 동물과 다른 상징의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적지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의식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대한 오랜 믿음의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는 복잡했던 사회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출현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짐을 챙기세요.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마사다예요. 이스라엘의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고원에 위치한 고대 요새입니다. 저기 저 경치 좀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기원전 1세기에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하게 지어졌어요. 요새 안에는 창고, 막사, 궁전, 약 4만 세제곱미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내린 강우량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3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새에 접근하는 길은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세 개의 길로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요새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된 후 예루살렘을 탈출한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사다의 이야기는 저항과 용기의 상징이 됐어요. 오늘날 마사다는 인기 관광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행은 카르낙 신전단지를 보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짧은 비행입니다. 카르낙은 이집트 룩소시에 위치한 거대한 고대 이집트 신전단지예요. 2000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0.8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아몬드 로차, 즉 아문나 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카르낙 사원단지는 아문 신전, 콘수 신전, 푸타 신전 등 여러 신전과 예배당, 기타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문 신전은 단지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신전으로 거대한 기둥과 동상, 기타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 단지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스핑크스 거리로 단지 입구에서 아문 신전까지 이어지는 스핑크스 조각상이 늘어선 긴 길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21m가 넘는 13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홀인 하이포스타일 홀이에요. 카르낙 사원단지는 인기 있는 관광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히며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자, 이대로 다음 비행기로 이집트를 떠날 순 없어요. 조저 피라미드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 피라미드는 계단 피라미드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유적지는 사카라에 위치해 있어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건축가 이모텝이 기원전 27세기에 파라오 조세제를 위해 지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돌로만 지어진 최초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며 초기 이집트 건축의 중요한 예라고 믿어요.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61m에 달했으며 복잡한 건물과 안뜰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피라미드는 6층으로 지어졌고 각 층은 그 아래층보다 작아서 계단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 조세제의 매장지로 사용됐고 다른 많은 중요한 관리들의 무덤이 있는 광대한 묘지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Grateful Dead. 조세제 피라미드는 원래의 계단식 구조를 덮는 석회암 케이스를 추가하는 등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개조 및 추가 공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괴됐고 오늘날에는 중앙 코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자 이집트의 인기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오늘은 최근에 발견된 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리고탑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발굴을 통해 발견됐습니다. 서안지구의 여리고시에 위치한 고대 석탑이에요. 괴베클리 테페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8000년경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타워의 높이는 8.5m가 넘습니다. 탑은 내부탑과 외부탑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리고탑의 용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방어용 구조물이나 망루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성한 샘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탑은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며 인류 문명의 초기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고대 역사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예요. 이 고대 유적지는 넷플릭스에서도 주목을 받아 모헨조다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현재 파키스탄의 인더스 계곡 문명의 주요 중심지였어요. 모헨조다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고 전성기에는 인구가 약 4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대 도시였을 거예요. 이 도시는 정교한 배수 및 위생 시스템을 갖춘 선진 도시 계획과 대욕장과 곡물창고와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1900년경에 버려졌고 1920년대에 들어서야 유적이 재발견됐어요.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고대 남아시아 문명 연구의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역사를 가진 작은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몰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티아 사원은 지중해의 고조섬에 위치한 신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기원전 3600에서 3200년경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구조물 중 하나라고 해요. 사원은 2개의 거석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여러 개의 방과 제단이 있습니다. 간티아라는 이름은 몰타어로 거인의 탑이라는 뜻인데 거인만이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원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선사시대 건축의 중요한 예로 여겨지고 있어요. 198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방문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 비행기는 이미 아르메니아에 착륙했고 가르니 신전을 보러 왔어요. 보세요. 잘 보존되어 있죠? 이 사원은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티리다테스 1세 왕이 태양신 미르에게 헌정하기 위해 지은 신전이에요. 안타깝게도 17세기에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으로 사원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20세기에 재건됐어요.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 명소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명한 마야 달력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추적하는 이 고대 방식은 끝없는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일부 버전의 달력에서 발견된 819라는 숫자였어요. 최근 캠브리지의 한 연구팀이 마침내 그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이유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마야 달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마야 문명이 날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한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캘린더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3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작동하는 3가지 주기죠. 첫 번째는 합으로 알려진 365일의 태양력입니다. 두 번째는 20개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주기로 촐킨이라는 260일의 성스러운 달력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2025년 12월 25일과 같이 말한 것처럼 이 세 주기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따라 날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세 번째 날인 마닉과 14번째 달 포프가 있습니다. 이 세 주기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정렬되는 데는 52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날짜가 반복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미스테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마야 기념물에서는 또 다른 주기, 즉 8191의 존재를 가리키는 수수께끼 같은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러한 비문은 멕시코의 팔렌케와 야스칠란 같은 곳에서 주로 발견된 이 비문은 약 20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달력은 전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분명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초기 연구에 따르면 819일 주기는 4가지 색상 중 하나와 그와 관련된 기본 방향 중 하나로 표현되었습니다. 검은색 서쪽, 빨간색은 동쪽, 흰색은 북쪽, 노란색은 남쪽과 연결됐어요.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9일, 7일, 13일의 3가지 작은 주기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를 모두 곱하면 819일이 됩니다. 꽤 멋지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색 구성표와 세 주기는 기본적인 수준의 해석처럼 보였고 전문가들은 그 진짜 목적이 아직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이 이상한 날짜 수가 대부분 숫자 뒤에 Y 문양을 사용하여 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위일을 나타내는 문양도 추가했어요. 가위일은 종종 창조와 번개와 관련된 강력한 마야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이마에서 생명의 불꽃을 상징하는 횃불이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상징되었죠. 하지만 90년대 한 연구에 따르면
카위일의 이마에 새겨진 연기와 불이 실제로 목성이나 토성 또는 두 행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819일은 어떤 식으로든 두 행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연구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 달력이 마야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두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러한 주기가 목성과 토성의 회합 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합 주기란 행성과 같은 천체가 지구에서 볼 때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각 행성은 매우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행성을 819일이라는 기간에 맞추려고 하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4가지 색으로 구분된 이 달력 체계는 눈에 보이는 행성의 회합 주기와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너무 짧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수수께끼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리를 긁적였고 2023년이 되어서야 전문가들이 뭔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을 819일로 보는 대신 이 숫자를 타임라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훨씬 더 큰 달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주기는 행성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간을 추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819일 주기가 실제 날짜가 아닌 타임라인을 증명하기 위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성의 회합 주기는 117일이며 이는 달력 카운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즉 819를 117로 나누면 숫자 7이 나오니까요. 따라서 수성은 눈에 보이는 행성 중 유일하게 회합 주기가 이 기간의 정수로 정확히 들어맞는 행성입니다. 이제 확실한 출발점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부터 달력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819일에 20주기로 길이를 늘리자 갑자기 패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성의 모든 회합 주기가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회합 주기는 378일로 6번의 819일 주기 후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금성은 5번의 주기마다 정렬됩니다. 목성은 19주기마다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화성은 20주기가 필요합니다. 즉 화성이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의 회합 주기와 일치하는 데는 약 4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대 문명이 날짜가 아니라 타임라인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야 천문학자들은 이 숫자가 20개의 주기로 구성된 더 큰 달력 체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야인들에게 회합 주기 연구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아직 이 신비한 달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야인들은 우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의 움직임을 그들의 달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마야인들의 놀랍고 발전된 점성술에 대한 이해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야인들은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데 점성술적 주기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식을 예측하는 방법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마야인들이 별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유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고대 도시 치첸 이사에 있는 유명한 피라미드를 살펴보세요. 계단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돌에 뱀의 머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은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이 계단의 날카로운 삼각형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마치 뱀이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어일으키죠. 마야인들이 천문학 지식을 사원에 활용한 또 다른 예는 과타말라의 티칼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서기 1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마야의 가장 오래된 천문 복합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정렬과 방향 덕분에 마야인들은 동지와 춘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하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숙련된 하늘 관찰자였습니다. 둥근 돔이 있는 현대 첨단 천문대처럼 마야인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엘 카라고를 만나보세요. 스페인어로 달팽이를 의미하며 타워 내부의 나선형 계단을 가리킵니다. 960년경에 건설된 이 천문대는 하늘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고 태양, 달, 행성,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망원경, 인공위성, 첨단 도구를 사용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마야인들은 전적으로 육안 관측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업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연구원들이 방금 멸종한 인류의 아주 오래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30만 년 전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발자국이요. 발음이 어렵네요. 당시로서는 꽤나 진보된 인류였어요. 집을 짓고 큰 동물을 사냥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기후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약 2만 8천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가 정말 혹독해서 여러분처럼 다운 자켓을 챙길 수 없었으니까요. 독일 튜빙겐 대학교 제작진은 호수 옆 숲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및 기타 동물들이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가족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어린아이 발자국도 있는 것으로 보아 성인 사냥꾼이 아닌 가족 단위의 나들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호수 주변에 식물, 과일, 나뭇잎, 새싹, 버섯을 뜯어먹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심지어 최대 13톤에 달했던 멸종된 코끼리 종의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런 코끼리를 직접 본다고 상상하실 수 있나요? 참고로 13톤은 돼지의 약 45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꿀꿀. 그들은 쇼닝겐에서 땅을 파다가 55cm 길이의 코끼리 발자국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정말 큰 자의 길이와 비슷했죠. 심지어 코끼리가 남긴 발자국에서는 나무 조각도 발견됐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홍적세 시대의 코뿔소 발자국도 발견했는데 꽤 야생적인 발자국이었어요. 유럽에서 이 특정 종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뿔소의 발이 이렇게 큰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뿔소가 밟은 사람만 빼고요. 한편 뉴멕시코에서 일부 영국과 미국의 고고학자들은 2만 3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인류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서 이 발자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냈고 그 결과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진흙에 밟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기는 빙상이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을 덮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았던 시기예요. 우리는 인류가 13,000에서 16,000년 전에 처음으로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 발자국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떠돌아다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33,000년 전까지도 북미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발자국이 있었다면 신발도 있었을 텐데요. 맞나요? 연구원들은 1953년 이래로 구찌의 시그니처 로퍼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르메니아에서 구리시대의 고대 유물로 가득 찬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물 중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신발 중 가장 오래된 신발로 기록될 정도로 잘 보존된 신발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신발은 소가죽 한 조각으로 제작되었는데 오늘날의 화려한 기술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매우 드문 소재입니다. 이런 프리미엄 품질이 없죠. 현재 가장 멋진 현대 디자이너 신발은 이 훌컷 기법을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또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식물성 기름으로 문질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운동화처럼 여러 개의 구멍을 통해 교차하는 신발끈도 있었어요. 이 신발은 여성용 미국 7 사이즈 정도였으니까 멋진 부유층을 위해 맞춤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시절에 이 발채찍을 흔드는 모습 상상하실 수 있나요? 아마 마을에서 화제가 됐을 거예요. 신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끈적끈적한 것을 밟을 때 역겨운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특히 새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껌을 말하는 거예요. 껌이 신발에 달라붙어 있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사라 피킨이라고 하는 멋진 영국 고고학 학생이 핀란드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자작나무 껍질 타르로 만든 5,000년 된 신석기 시대 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빨 자국까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껌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자작나무 껍질 타르에는 살균 작용이 있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강과 잇몸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껌을 씹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태초부터 껌을 뱉어냈던 것 같은데요. 대단한 전통이네요. 선사시대 디자이너들은 선사시대 패셔니스타들에게 단순한 신발 그 이상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장신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고급 부티크에서도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핸드백 장식으로 사용된 개 이빨이 맞습니다. 고고학자 중 한 명에 따르면 기원전 2500년에 이 이빨이 유행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옷부터 장신구까지 모든 것에 이빨을 달고 다녔죠. 하지만 이 핸드백은 특별한 것이었는데 12개가 넘는 이빨이 박혀 있었고 매우 화려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핸드백을 소유한 사람은 VIP였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핸드백 자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현대의 핸드백 덮개처럼 보이는 이빨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멋졌을 테지만 지금은 좀 인간적인 소재의 액세서리로 바뀐 게 다행이네요. 요크셔 해안에서 공룡 크기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가끔 과학자들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공룡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1억 6,600만 년 전 포식자가 휴식을 취하며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적인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스무디를 손에 들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티렉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스카버러 인근 버니스톤 베이에서 발견된 길이 1m의 이 화석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 중 가장 큰 크기입니다. 이 궤적을 연구한 연구팀은 메갈로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육식동물이 만든 것으로 결론지었어요. 정말 크고 굶주린 공룡이네요. 이 발자국은 악명 높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포함된 이족 보행 공룡 그룹인 용각류가 남긴 발자국 중 가장 큰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맨체스터 대학의 고생물학자는 이 발견이 육식거인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빛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발자국의 특징을 보면 이 대형 포식자는 일어서기 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쩌면 요가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또 다른 고고학자 마리 우주는 해안에서 조개류를 채집하던 중 우연히 이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조개를 줍다가 거대한 공룡 발자국을 발견할 거라고 누가 예상하겠어요. 우주씨와 지역 화석 수집가인 롭 테일러가 해안가에서 이 깨지기 쉬운 발자국을 구해낸 건 행운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침식이나 산사태로 인해 유실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 발자국을 스카버러의 로툰다 박물관에 공개 전시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소식이 더 있습니다. 텍사스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억 년이 넘은 고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텍사스 북서부의 공룡 밸리 주립공원에서 공룡에 속하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어요. 가뭄으로 인해 텍사스 중부를 흐르는 강이 거의 완전히 말라버렸고 마침내 이 선사시대 발자국이 발견되었어요. 이 녀석은 몸 길이 4.5m, 몸무게 7톤에 달하는 거대한 짐승이었어요. 주립공원에 따르면 1억 1,300만 년 전에 이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 이 공룡의 발자국 60여 개가 발견됐고 총 140여 개의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우로포세이돈의 발자국도 발견됐어요. 이 생물은 길이가 20m에 달하고 완전히 성숙했을 때 무게가 약 48톤에 달했어요. 전문가들은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사우로포세이돈을 잡아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두 동물의 발자국이 함께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우로포세이돈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보다 더 컸다는 점입니다. 왜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을 잡아먹었는지 설명해 주실 교수님 계시나요? 2021년 칠레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찌그러진 축구공처럼 생긴 기괴한 모양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화석은 칠레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선반 위에 특별한 이름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박물관에서는 더 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이상한 화석을 손에 넣었을 때 이 화석이 약 6억 6천만 년 전에 거대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알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석은 길이가 28cm, 너비가 18cm가 넘어요. 일반 달걀의 길이는 6.35cm에 불과하고 타조알의 길이는 거의 15cm에 달해요. 따라서 더띵은 지금까지 발견된 부드러운 껍질의 알 중 가장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알 중 가장 큰 알은 멸종된 마다가스카르 코끼리 새의 알로 마이클 조던 키의 1.5배에 달했어요. 알이 아니라 새가 말이죠. 남극 알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화석 알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해요. 따라서 누가 알을 남극에 남겼든 아마도 오래전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생물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알을 낳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 알은 또한 대부분의 공룡 알과는 완전히 다른 얇은 달걀 껍질과 숨구멍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사실 도마뱀과 뱀의 알처럼 보이지만 이런 동물들과 관련된 어떤 거대한 생물의 알이에요. 그 시대와 장소에서 알려진 공룡이나 날아다니는 파충류는 그렇게 거대한 알을 낳을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사사우루스였겠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도마뱀과 뱀과 같은 259종의 살아있는 파충류와 그들의 알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을 낳은 어미의 몸 길이는 꼬리를 제외하고도 7m 이상이었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어요. 백악기 후기에는 남극 대륙의 이 지역은 보유광과 같은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고생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작은 모사사우루스와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뼈, 그리고 다자란 모사사우루스의 뼈를 발견했어요. 노르웨이의 고고학자들이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을 해냈습니다. 6,000년 동안 얼음 속에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화살을 발견했어요. 화살은 축구장 45개 정도의 면적을 덮고 있는 높은 산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2014년과 2016년, 과학자들은 랑폰이라는 얼음지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술록뼈와 뿔을 발견했어요. 일부 화살은 통째로, 일부는 조각난 채로 녹아버린 얼음판 주변에서 5개의 화살촉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다른 동토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화살이에요. 발견된 68개의 화살 중 일부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최근의 화살은 14세기의 것입니다. 얼음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랑포니는 현지 등산객이 빙하 가장자리 바로 옆에서 3300년 된 가죽 신발을 발견한 후 최초의 빙하 유적지 중 하나로 유명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노르웨이에서 북미에 이르는 빙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런 장소를 연구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정확히 32,000년 전쯤 시베리아의 한 강 근처에 다람쥐가 씨앗을 묻었어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씨앗은 귀여운 흰색 꽃을 가진 식물의 씨앗이었어요. 수천 년 후 한 과학자 그룹이 12층 건물 높이만큼 얼어붙은 땅속 깊이 이 씨앗이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씨앗은 매머드, 들소, 털, 코뿔소와 같은 동물의 얼음과 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숙한 씨앗은 다람쥐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일부 어린 씨앗에는 여전히 좋은 식물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꺼내 작은 용기에 담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사실은 그 식물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꽃은 오늘날 자라는 식물의 꽃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1년 후 빙하기 식물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이 고대 유전자 저장고가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멸종된 종을 찾아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남극에서 쇠빙선을 타고 고래를 찾던 과학자들은 더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동차만큼이나 무거운 배 뒤에 달린 카메라가 웨델해 바닥에 6천만 개의 빙어 둥지를 감지한 거예요. 둥지는 사방 25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면적은 워싱턴 DC 전체보다 약간 더 넓은 24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서식지에 모래의 선으로 그어진 뚜렷한 경계선까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주변물보다 거의 2도 정도 따뜻한 바다의 특별한 지점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 따뜻한 물의 윗부분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어린 빙하가 부화하면 이 지역으로 헤엄쳐 올라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후 다시 해저로 내려가 자라서 새끼를 낳아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에서 빙어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빙어 둥지를 발견할 줄은 몰랐죠.
뉴질랜드의 남극 유산 신탁은 남극의 한 오두막에서 오래된 사진 필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로스의 탐험대의 독특한 이미지로 밝혀졌어요. 이 탐험은 어니스트 쉐클턴이 이끈 유명한 실패한 탐험이었죠. 그는 웨델해에서 남극을 거쳐 로스해까지 육로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인 오로라호가 바다로 날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탐험가인 로버트 펠컨 스콧 선장의 오두막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의 목표는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필름은 질산 셀룰로스로 만들어졌고 작은 상자 안에 서로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극 유산 신탁은 필름을 뉴질랜드로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22개의 숨겨진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많은 사진이 손상되었지만 남극의 유명한 지역인 맥머도 사운드 주변에서 익숙한 장소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일부 과학자들은 남극 동부 해안의 거대한 얼음판인 라셈 빙붕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얼음 밑으로 흐르는 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487m를 뚫고 내려가 확인했어요. 그들은 물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속에 단강류라고 불리는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이 가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또한 지하 강해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해류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멀리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로 인한 압력파가 남극의 얼음 강에서까지 감지된 거예요.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이 가장 먼 곳에서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타르테소스, 한때 번성했다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신비하면서도 고도로 발달한 사회죠. 게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들은 이상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구하려는 것처럼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아봅시다. 스페인 남서부 약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때 이곳에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타르테소스의 무역 중심지였죠. 황량한 도시 한가운데에 사원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숨막히게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2층 건물이에요. 공기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짙게 배어있고 고기 굽는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성소의 무늬를 덮고 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제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고대 기념비적인 홀에 들어섭니다. 내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섬세한 도자기와 청동 그릇이 늘어선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어요.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십니다. 그 사람들은 건물 밖의 동물들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의식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 소, 돼지, 당나귀, 심지어 개까지 모두 신을 달래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동물이에요. 의식이 끝나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지르는데 의식 자체는 더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재와 석탄으로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 불씨가 사라지면 그들은 삽을 들고 이곳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전 성소를 흙더미 아래에 묻으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이래요. 어떤 곳에서는 진흙과 점토층의 두께가 거의 4.3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타르테시아인들은 이곳을 떠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죠. 영원히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한 걸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타르테소스는 수천 년 전 그리스와 로마 문헌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모든 설명이 모순되고 혼란스러웠죠. 일부 고고학자들은 타르테소스가 일종의 항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이나 저수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심지어 이곳이 신비로운 아틀란티스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계는 이 아이디어를 빠르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타르테소스는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유럽 최남단 섬 중 하나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었어요. 기원전 9세기에서 5세기에 번성했다가 약 2500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꽤 부자였어요. 이 섬에는 풍부한 금속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가 번성했습니다. 은, 구리, 납 및 기타 좋은 물건들이 시에라 모레나 산막에서 채굴됐어요.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무역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날까지 그들의 문화에 대한 기념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스페인 전역에서 과학자들은 타르테소스와 관련된 약 20개의 고고학적 발견물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그중 3개는 과디아나 계곡에서 발굴됐습니다. 칸초로아노, 카사스텔, 투르누엘로, 라 마타가 바로 그곳인데요. 첫 번째 유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칸초로아노는 1978년에 발견됐어요. 이 발견은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타르테시안 문명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존된 구조물 중 하나예요. 성벽뿐만 아니라 제단, 해자, 심지어 여러 유물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어요. 예를 들어 보석과 와인잔도 있어요. 물로 가득 찬 깊은 해자로 둘러싸인 정사각형 건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어요. 그저 고대 사원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의식이 행해졌죠. 예를 들어 그들은 사원에 불을 지르고 두꺼운 모래와 점토로 사원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도구, 금, 장신구 등 값비싼 유물들을 남겨두기도 했어요. 다음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사 델 투르누엘로는 서부 지중해 전체에서 가장 잘 보존된 건물 중 하나이기도 해요. 몇 년 전인 2015년에야 발견되었고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곳이 꽤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카사 델 투르누엘로는 매우 부유한 건물이었어요. 단순한 임시 캠프가 아니었죠. 기념비적이고 인상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거대한 계단, 아치형 천장, 지중해 전역에서 가져온 고급 자재, 최신 건축 기술, 어쩌면 궁전과 같은 권력의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의식을 위한 장소가 됐어요.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장소를 파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의식을 치렀어요. 이 의식에는 50마리 이상의 동물이 동원됐어요. 가장 귀중한 동물인 말을 포함해서요. 말은 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죠. 이 사람들이 말을 버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한동안 이곳에 머물 계획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신들을 달래고 현지 땅에 정착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의식은 그들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칸초 로아노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불에 탔어요. 의식이 끝나자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묻고 떠나 이베리아 반도의 시골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버려진 조용한 장소가 됐어요. 칸초 로아노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2000여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라 마타는 다른 2개보다 훨씬 이른 1930년에 발견됐습니다. 라 마타도 다른 것들과 놀랍게 닮아 있었죠. 같은 운명을 맞이했으니까요. 수세기 동안 불타고 잊혀졌어요. 이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고 신비합니다. 현지인들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이 연회장을 짓고 대규모 의식을 준비하게 된 데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신들이 자신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신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곧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이게 이 문명의 또 다른 미스터리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그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예상치 못했는지예요. 그들이 탈출하려고 했던 갑작스러운 재앙을 겪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대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해는 지역 정착촌을 파괴하고 생존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이론은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속이 풍부하고 경제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광산 위기가 발생하면 여러 국가 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고 상황이 매우 험악해질 수 있어요.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최근의 학설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경에 대규모 쓰나미가 이 항구를 덮쳤다고 해요. 이로 인해 경제가 크게 손상되어 타르테소스와 이웃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된 거죠. 어쨌든 이건 추측으로 보여요. 이곳은 고고학자들에게는 꿈이 실현된 곳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양의 정보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타르테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유물을 묻음으로써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진정한 선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미 발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애호가들은 바다호즈 고고학 박물관에서 타르테시안 도구, 말 인형, 장식된 상아를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과학자들이 이 문명에 대해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페루 이카 계곡의 바위 틈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아주 오래된 고래의 뼈였어요. 처음에는 발견된 뼈가 너무 크고 모양이 이상해서 사람들은 그저 거대한 바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무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멋지지만 고대 페루 해안을 따라 돌아다니던 매우 큰 고대 동물의 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 동물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동물이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대왕고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대왕고래는 30m가 넘는 길이와 200톤이 넘는 무게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타이틀을 충분히 오래 유지한 것 같으니 다음 후보에게 넘겨줄 차례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거대해요. 이 바다 괴물은 대왕고래보다 몸 길이는 짧았지만 무게는 93톤에서 370톤 사이로 더 무거웠을 거예요. 만일 더 높은 예상 무게에 가깝다면 페루세투스는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매우 두껍고 조밀한 뼈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 매너티나 다른 초기 고래에서도 이러한 뼈를 볼 수 있습니다. 조밀한 뼈는 해양 포유류에게 훌륭한 도구이며 이러한 특징은 몸을 무겁게 만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잠긴 채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너무 무거우면 항상 가라앉게 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따라서 가라앉지 않으려면 해양 포유류는 근육과 지방과 같은 가벼운 조직을 충분히 보유하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당시 과학자들은 전체 골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얼마나 컸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해양 포유류의 무거운 뼈와 가벼운 조직의 비율을 사용하여 이 거대한 고대 고래의 전체 무게를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13년 전에 이 화석을 발견하고 그 후 10년을 고래의 뼈를 바위에서 꺼내는 데 보냈어요. 해부학적 구조와 나이를 통해 이 고래는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긴 주둥이와 장어와 비슷한 매끈한 몸을 가진 고래인 바실로사우루스의 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페르세투스는 대왕고래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닷속을 지배했던 거인이었어요. 현대의 고래와 달리 이 고대 고래는 더 큰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생물이 약 500만 년 전에 작은 생물을 많이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커졌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기 그 이전에도 거대 고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고래가 어떻게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고대 생물이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알기는 아직 어려워요. 몸집이 꽤 컸고 헤엄을 잘 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 먹이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갑각류, 조개 또는 모래 속에 숨어있는 다른 작은 동물을 먹었을 거예요. 한 가지 가설은 이 동물이 죽은 동물을 먹어치우는 청소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해양동물을 발견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막의 대부분은 예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완벽한 예입니다. 약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건조한 사막이 아니라 사하라 횡단 해로라고 불리는 얕은 바닷물이 흐르는 곳이었죠. 물론 지금은 땅이 젖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래된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다는 수심이 약 50m로 수영하기에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햇빛이 많고 수심이 얕은 현대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맹그로브 숲은 물론 달팽이와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로 덮인 해저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바다가 마르고 남은 해양 퇴적물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대 수중 세계에 살았던 동물들은 그리 친근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현대의 친척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보통 크기의 인간은 한 끼 식사는커녕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은 섬에 사는 동물은 본토의 친척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섬 거대화라고 부르는데 섬에는 자원이 더 많거나 포식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사하라 횡단 해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 섬은 아니었지만 물이 드나들면서 작은 물주머니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주머니의 특정 조건이 동물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바다뱀, 메기, 물고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딱딱한 것을 먹거나 조개 껍질을 부수는 데도 사용했어요. 그 이빨을 보면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나운 포식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피라냐처럼 식습관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어, 악어, 코끼리의 고대 친척과 같은 대형 포식자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약 6,000년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래와 열기로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푸르고 울창한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낙타, 모래 언덕, 정갈 등을 동굴벽에 그림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악어를 그렸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크고 무서운 동물이 살기에 충분한 물과 식물이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약 30억 년 전만 해도 지구는 대부분 물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지구는 예전에는 대륙이 전혀 없고 섬만 흩어져 있는 거대한 바다 세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서호주에서 열수 통풍구라고 불리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형성된 특별한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일반적인 산소 유형인 O16과 O18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O18은 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O16는 물에서 더 쉽게 증발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오래된 해저를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O18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지구는 오늘날 지구보다 건조한 땅이 적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주는 오래전에는 큰 동물과 울창한 열대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건조해졌고 호주에는 빅토리아 대사막과 같은 사막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열대우림은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남게 되었죠. 전 세계 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화란 식물이 자라기에 좋았던 땅이 사막 또는 이와 유사한 곳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와 함께 변화합니다. 하지만 사막화는 채굴, 농사, 도시건설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해요.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 더 이상 사람과 동물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식량이 자라지 않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며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동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과 협력하여 땅을 돌보고 손상된 지역을 고치고 물을 더 잘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미시간 호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신비로운 담수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호수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는 광활하고 둥근 분화구입니다. 모든 것은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팀이 호수 바닥을 매핑하고 난파선을 찾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바위 지형이나 모래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나 스크린에 나타난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상한 원형 모양은 연구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면 약 152m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물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너비가 91.5m에서 무려 183m까지 이르는 거대한 곳이었어요. 또한 깊이가 거의 12m였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뭔가가 발자국처럼 깔끔하게 배열돼 있습니다. 팀원들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그 미스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원격 조종 차량을 이용해 이 지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 40개가 있었어요. 아무도 5대5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저 분화구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고대 지질학적 사건의 잔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구멍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싱크홀, 즉 돌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지표층이 무너질 때 집안에 갑자기 생기는 구멍이에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표 아래의 암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에 의해 서서히 용해돼서 지하에 공극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극 위의 표면이 더 이상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함몰돼요. 그리고 이것이 구멍을 형성합니다. 빨대로 음료수 뚜껑을 찔러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싱크홀은 작은 구멍일 수도 있고 최대 6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일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동차나 건물 전체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호수는 석회암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쉽게 침식되죠. 이와 같은 싱크홀은 이미 휴런 호수에서 발견됐으며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말장난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호수 바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싱크홀은 직선 패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느슨한 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이상하죠. 이것이 싱크홀이라면 일반적인 지질학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수 표면 아래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롭고 특이한 과정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빙하라는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빙하는 야생의 얼음 강으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구의 대부분을 덮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빙하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 전체 지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빙하는 빙하 아래의 땅을 갈아서 퍼낼 수 있어요. 빙하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불도저와 같아서 그 무게와 느리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결합되어 바위, 토양, 심지어 안방까지 그 아래의 모든 것을 내려앉힙니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에 빙하홈이라고 불리는 깊은 홈이 생길 수 있어요. 빙하기에는 5대5 지역을 포함한 미국 북부 전역에 많은 빙하가 있었습니다. 빙하가 지금의 미시간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했다면 이 깊은 구멍을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빙하는 종종 매우 직선적인 경로로 이동해요. 빙하가 움직이면서 지형을 침식하지만 지형에 따라 침식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기반함이 더 부드럽거나 부서진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빙하에 의해 더 쉽게 조각되고 부서져요. 그래서 일부 구멍이 다른 구멍보다 더 크고 깊어질 수 있으며 단단한 안반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터마크라고 하는 둥근 초승달 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겨요. 이러한 자국은 미시간 호수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의 큰 분화구보다는 홈과 비슷해요. 빙하가 녹으면서 5대5 자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분화구가 빙하에 의해 형성됐다면 물이 가득 차서 미시간 호수의 일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론은 추측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분화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의 초기 생명체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시간 호수의 일부, 특히 어두운 곳은 상대적으로 산소 함량이 낮습니다. 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심해 환경의 가벼운 버전과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열수구, 그러니까 지각의 수중 구멍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생물들은 이런 곳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주머니 쥐새우는 차갑고 깊은 바닷물을 좋아하는 아주 작은 새우 모양의 생물이에요. 주머니 새우라는 이름은 새끼가 자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또는 심해 스컬핀 피쉬는 차가운 호수를 좋아하는 바닥에 사는 작은 물고기예요.
어두운 물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보통 호수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조개처럼 생긴 침입성 쿼가 홍합과 같은 이상한 유기체도 있어요. 5대5까지 퍼진 작은 담수 홍합이에요. 딱딱한 표면에 달라붙어 토착종과 먹이와 공간을 놓고 경쟁해서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시간 호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휴런 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특별히 적응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화구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들을 연구하면 산소가 부족했던 지구의 고대 바다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생명체가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와 비슷한 곳이기 때문이죠. 초기 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였지만 훨씬 더 뜨거웠고 고대 미생물들은 이에 적응했습니다. 5대5, 특히 미시간 호수는 항상 유령과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5대5에는 약 6,000척의 난파선이 있을 정도인데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이 미션이 조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난파선의 대부분은 여전히 차갑고 신선한 물에 보존되어 호수 바닥에 놓여 있어요. 5대5와 관련된 이상한 일은 난파선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트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잔잔한 호수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거대한 파도로 갑자기 위험해지면서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물 위에 유령 같은 불빛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섬뜩한 안개와 같은 기괴한 날씨 패턴 등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2007년에는 스톤헨지처럼 보이는 선사시대 구조물도 발견됐어요. 물론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요. 그랜드 트래버스 베이의 중심부에 있는 지표면의 약 12m 아래에 있습니다. 스톤헨지보다 훨씬 오래된 약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인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돌들은 1.6km에 걸쳐 조심스럽게 구불구불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농구공부터 소형차까지 크기가 다양해요. 특히 눈에 띄는 돌은 높이 1.1에서 1.2m, 너비 1.5m의 바위예요. 약 11,000년 전에 멸종하기 전 지구를 돌아다녔던 마스토돈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앞서 언급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 시기는 이 지역을 재구성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여전히 육지였어요. 따라서 이 돌들은 아마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냥용 블라인드로 사용됐을까요? 아니면 고대 달력의 일종이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5대5 바닥의 약 15%만이 탐사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 미스테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의 호수바닥을 분석해서 주변 환경에 무언가가 분화구의 출현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레이크베드 2030 같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어요. 전체 수중 지형을 매핑하는 임무예요. 이를 통해 미시간 호수와 지구의 과거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두운 물 속에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